네, 그래서 1교시 문제 보면은 이제 고루고루 나왔어요. COS 빼고는 좀 고루고루 나온 편이었고, 이제 모두가 준비한 이제 NFT, 그다음에 모델업스는 준비를 안 하신 분도 있었겠으나, 뭐 ML업스 준비하시면서 대부분 한 번씩 보실 거고, 그다음에 불편 출연량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었죠. 그다음에 작년에도 IT BSC가 나왔는데 그분이 또 들어오셨는데 BSC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이제 그 대본의 기사업이 그거잖아요. 대부분 그 정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두 분 외우셨던 분들은 잘 하셨을 것 같고, 메시지 인증 코드는 맥이잖아요. 맥이랑 MDC랑 그 회식 쪽에 그게 나왔고, 네, 스프링 부트 굉장히 생뚱맞죠 진짜. 이 스프링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뭐 수업에 하긴 하지만 가능성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트 사실 낼 게 없거든요. 그래서 부트가 나왔네요. 네, 7번부터는 테스트 커버리지와 코드 커버리지, 소공 기본 부피 나왔고, 물론 이제 테스트 커버리지랑 코드 커버리지를 같이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별도로 이건 테스트 커버리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두 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점에 대해서 드러나게끔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몽고DB의 개념 및 특징, 지지는 계속해서 노이스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노이스큐의 솔루션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같이 준비하시는 기술님께서 이제 다른 DB 노이스큐 솔루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뎁스 있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나중에 대비가 많이 될 것 같고, 그다음 변조와 위조 포렌식 쪽 토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SVM, 서브 벡터 머신 분류 기법, 분류 알고리즘 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과적합 발생 이유와 해결 방안, 데이터 분석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디지털 트윈과 메타복스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물어봤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 두 개를 같이 물어본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시고 작성하신 분들 고득점을 받으셨을 것 같고, 또 실제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는 저희 작년 말에 했던 모의고사예요. 그대로 네,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던 문제가 있었고, 아무래도 KPC 모의고사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셨던 분들은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는 이제 VDI 쪽 준비하시면 합숙에서 출제가 이미 되었었고요.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뭔가 아예 생뚱맞은 토픽이 나오는 경우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좀 추정을 하실 수 있거나, 물론 이제 익숙하지 않은 토픽 그 키워드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공부를 쭉 하셨던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네, 전체로 봤을 때도 무난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부를 한 1년가량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푸실 수 있거나 아니면 거의 다 들어봤다. 그래서 못 풀 만한 문제는 별로 없는 무난한 해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NFT는 사실 되게 많은 뭐 심화반이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 이런 데서 꾸준히 다룬 토픽들이고, 결국 NFT에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ERC 20하고 7이 하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토큰 한 개당 가치가 다르냐,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보이는 이제 그림이 이제 그 NFT 전체 구성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그려주시면은 좀 좋은 점수가 나왔을 것 같고, 보시면 이제 블록체인 이제 저장, 서명, 발행, 컨펌 프로세스 거쳐갖고 체인상의 기록을 존재하는 이런 내용까지 같이 적어주시면은 NFT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고, 대부분 다 준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아마 다 준비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모델업스라는 게 나왔죠. 그 모델업스 같은 경우는 이제 ML업스는 대부분 준비를 하셨을 테고, ML업스가 가장 이제 상위 개념입니다. 데이터업스, 모델업스, 데브업스. 근데 모델업스는 그 사이에서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전체 파이프라인 자동화, 모델에 대한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MLOps 내 엔지니어링 작업이라면은, 넓은 의미에서는 뭐 규칙, 최적화, 에이전트 등의 모델 운영에 관련된 그런 이제 작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적어주시면은 이것도 대부분 대응이 어느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아마 MLOps밖에 기억이 안 나고 두루뭉실하게 적으셨어도 괜찮은 점수가 나올 만한 토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추정 통계 표본과 불편 추정량. 이건 이제 공기술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네, 굉장히 보시는 순간 쭉 표본의 샘플링이라든지 샘플링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출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모의고사, 뭐 기출, 합숙 할 것 없이 출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익숙하셨을 텐데 불편하죠, 불편. 딱 보고 굉장히 저희도 불편했고, 이게 뭔가 도대체.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려고 해서 데이터를 이제 샘플링을 하죠. 그 샘플링에 대해서 나온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얼마나 좋은 데이터야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네 가지 지표가 그 오른쪽 하단에 적혀 있는 게 불편성에 대한 부분, 효율성에 대한 부분, 일치성에 대한 부분, 충분성에 대한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게 불편성. 이 불편이라는 건 inconvenient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바이어스가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그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추정을 했을 때 실제 추정했던 추정량이랑 실제 평균이랑 모평균이랑 표본의 평균이랑 차이가 없을 때 요 특성을 우리가 이제 불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편 추정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표본 평균과 같은 경우는 모평균이 되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과 모평균은 불편 추정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분산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냥 생짜로 그 샘플의 개수로 나눠졌을 때는 이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n-1분의 1로 n-1개 자유도로 나눠져서 분산을 구했을 때 표본 분산을 구했을 때 이 표본 분산과 모분산이 그러니까 추정했던 표본 분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불편 추정량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본 추정량과 실제 데이터와 그 편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시고 분산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도로 나눠주는 부분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뭐 3단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 특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표현을 해주시게끔 작성이 되면은 더 점수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불편 추정량까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특성에서도 이게 데이터 샘플의 개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 지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학습을 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지금 강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20분 여기까지 지금 풀이하고 준비를 하신 있어가지고 분이 풀이 있을지는 뜬 거네. 모르겠으나 이거는 들어가서 어느 정도 맞추면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회가 그 구글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아티클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실제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공하신 분들은 기본 네. 내용이라서 많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균형 성과 기록표 BSC 이제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 그러는데 이게 그 사실 IT 경영 토픽이긴 한데 그렇게 비중있는 토픽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IT BS도 나오고 이번에 BS까지 나오고 됐는데 이 보통 이제 기업에서 경영을 함에 있어서 이 얼마나 경영이 잘 되는가를 대부분 다 재무제표로 많이 평가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재무 쪽이나 아니면 실제 세일즈 쪽에 없는 타 부서에 손해를 보는 경우나 아니면은 기업의 가치를 과도 부풀려고 분식회계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걸 속이는 거가 있으니까 기업의 경영 지표를 좀 다양한 관점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거 이제 그 BSC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다들 잘 외우시는 뭐 재고내역, 재무, 고객, 업무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이 관점에서 전체 카테고리를 나오고 어떤 걸 해야지 우리 KPI를 달성할 수 있는지 세 방목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이 표는 살인데 대부분 다 재고내역 기사업미 정도 대응을 하시고 아마 그냥 나머지 다 지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부분만 기억을 하셔도 다른 분들하고 비슷한 점수는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BS도 나오고 BS도 나왔으니까 이 토픽은 한동안 참여자 마이크 음소거 네. 그 마이크를 키신 분들이 있나 보네요. 마이크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됐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 두음 정도만 해도 괜찮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BSC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전 토픽이고 ITBSC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기업 기사 음미도 다 연결이 되니까 거의 동일한 관점으로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점수가 뭐 재고내역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3단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ITBSC랑 BSC 비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지난번에 저희 기출로 나왔던 스테이티지 맵으로 네, 그렇죠. 저 재무, 고객, 업무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원점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맵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셔도 좋은 3단락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메시지 인증 코드 이걸 이제 보면서 바로 이거 맥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굉장히 이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이게 맥은 공부해도 맥의 플레임을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갖고 이제 요게 저희가 해시 공부하면 이제 맥이랑 MDC가 있잖아요. 무결성만 볼 거냐, 신원 인가할 거냐 이제 그거 관련된 그림인데 여기 있는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딱 느낌이 오시죠. 이거 맥이었구나.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토픽으로 착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송수신자 간의 비밀키를 공유를 하고 무결성과 전송자의 신원을 같이 인증하는 이런 게 이제 맥의 컨셉인데 이 키 배송 이슈가 있는 거죠. 비밀키를 공유를 하다 보니까 비밀키를 어떻게 상대방이 잘 분배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어갖고 키 분배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활용으로 보면은 이제 CMAC 같은 것들 CBC 모드를 사용한 CMAC 4교시에 굴러가면 운영 모드가 나오는데 거기 있는 CBC인데 이게 그다음에 이제 암호 해시를 사용한 HMAC 같은 경우는 기출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CMAC과 HMAC을 3달러 같이 제시를 해주셨으면은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시지 인증 코드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사실 바로 해시라고 그 꾸며서 쓰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해시인 것만 아시고 쓰셨으면 저는 6점 이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MAC랑 MDC랑 차이가 될 수 있는 이 키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인증을 한다는 거는 서로 같은 키를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키에 대한 부분들까지 표시를 해주셨으면 높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 MDC 그림에는 키가 없잖아요. 이거까지만 잘 표현해 주셨으면 다들 최소한 6점. 해시 얘기만 써도 6점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스프링 부트. 사실 스프링 부트는 여기 그 현직 개발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프링 부트는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근데 스프링 부트는 뭐냐면 과거에 스프링 레거시라고 불리는 이제 그 XML 설정을 타이트하게 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스프링 레거시가 되게 힘들었던 게 XML이랑 의존성, 그다음에 뭐빈 설정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설정이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그런 설정들을 좀 의존성을 다 해결해주고 자동화시키는 것이 스프링 부트로 다 전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요새 개발은 다 부트 기반으로 되고요. 스프링 부트 아무래도 답안에 접근해야 되니까 뭔가 중간에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프링에 대한 어떤 기술 스택을 적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디스플레이 서블릿처럼 이렇게 컨트롤러 타고 나가는 이런 그림을 접근할 수도 있는데 둘 중에 뭘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레가시 XML 설정 지옥에서 해방. 물론 지옥이란 말은 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트 같은 경우는 내장 토큰이 지원되기 때문에 좀 더 서버 환경을 빠르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REST API 서버를 제공함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이거를 개발하면 세팅할 수가 있죠. 이 정도 준비하시면 이것도 첫 출제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있었을 것 같고 이게 전자연구 프레임워크랑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전자연구 프레임워크도 스프링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써주시고 스프링이 3대 요소 있잖아요. 그 DI, IOC, AOP까지 적어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 그리고 3단락에 전자연구 프레임과 연계성 아니면은 레거시와의 뭐 비교 이런 거 적어주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기본 토픽 테스트 문제는 자주 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두셨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테스트 커버리지, 코드 커버리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커버리지는 테스트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드 커버리지는 저희가 그 명, 구, 경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명세, 구조, 그다음에 경험 이렇게 유형으로 동적 테스트를 나누시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동적 테스트 거기 나뉘는데 그 부분들의 총괄적인 부분들에 대한 커버리지는 테스트 커버리지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중에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코드 커버리지로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부터 시작해서 뭐 디시전, 컨디션, MCDC, MCC 뭐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주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거 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형을 보여주실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이제 그런 분석 도구라든지 이런 분석 도구에 대해서 저희 그 KPC 모의고사 3단락에서는 저렇게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답안지에다가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나중에 3단락을 작성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합숙 126회 1교시에서 저희가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코드 커버리지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사실 MCDC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여기서 낼 만한 게 MCDC밖에 없는데 그 전체를 또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네요. 네, MCDC도 진짜 얘가 오히려 예전에 응용에서 출제가 한번 됐었고 이제 관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몽고DB가 나왔어요. NoSQL을 공부를 조금 구체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그중에 이제 저희가 도큐멘트 형태 타입의 NoSQL은 몽고DB 이렇게 항상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큐멘트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제가 제이슨이라고 적긴 했는데 마이너리 제이슨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고 마이너리 제이슨과 같은 도큐멘트를 이용해서 레코드를 저장을 하는 NoSQL 이 정도로 정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몽고DB가 RDBMS에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RDBMS에서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컬렉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로우 데이터 레코드들 단위는 이제 도큐먼트 형태의 단위로 저장이 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필드 그 컬럼들이 이제 필드의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이슨의 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작성을 해주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 것 같고 알고 계시던 그 도큐먼트 형태의 그냥 NoSQL이다. 저는 이 정도를 갖고 NoSQL 특징을 붙여서 이 몽고DB를 표현을 하시고 몽고DB 자체로 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NoSQL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부분 보시는 샤딩의 자료들은 저 몽고DB를 통해서 샤딩을 구성을 하는 걸로 나왔고 그리고 샤딩이 또 나왔죠. 4교시에도 나왔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캐비론도 나왔는데 캐비론도 좀 삼각형 쪽에다 보면은 그 한쪽 구탱이에 이제 또 몽고디비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네. 이런 그런 것들 같이 보면서 그것만 기억하셔도 이거는 거의 6점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이런 거 선택하면. 그래서 저는 1교시 때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저희 반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교시별로 다른 기숙사님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교시 냈던 기숙사가 이제 조금 내고 조금 내고 조금 내고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 관련된 토픽들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에 리뷰를 좀 하시면은 되게 좋은 점수를 그렇죠.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도 똑같이 이제 뭐 MAC라든지 우리 CDC 뭐 이렇게 관련된 토픽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을 활용을 하시면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면조와 위조가 나왔고 근데 위조는 그 작성의 명령 세상에 없는 문서, 없었던 데이터를 그 만드는 행위이고, 그다음 변조는 이미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없던 데이터와 이미 있는 데이터, 요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아무래도 변조와 위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사 쪽에서는 그 데이터 포렌식과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이 있는 토픽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거든요. 무결성에 들어갑니다. 무결성에서 저희 정제신현무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그 5가지에 대해서 포렌식. 거기서 무결성, 수집된 증거의 유연성 방지 이를 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5가지 원칙, 무결성 원칙. 근데 거기서 이변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포렌식 기법으로 대응 기법을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단락 각가지는 위조와 변조 요런 형태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이점을 잘 보여줄 수 있게끔 작성이 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는 그래서 저 2가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포렌식 기법을 가져다가 뭐 해싱을 한다든지 여기 저희가 증거를 수집을 하고 이 분석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해당하는 기법들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에 그 맥을 냈던 분이 이것도 내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보안 쪽 최근에 이제 기술사 시험에서 포렌식이 좀 유행을 타긴 타는데 계속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렌식은 계속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네, SVM도 저희 KPC 모의고사랑 합숙해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많이 되었었고, 근데 나온다 했었던 토픽이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고, 지도학습 기반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도 그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잘 이렇게 다 거의 포함을 하고 있는 그림을 찾았는데요. 보신 것처럼 저 마진이라든지 서포트 벡터, 그다음에 하이퍼 플레인, 그리고 바운더리에 대한 부분, 디지션 바운더리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 부분들로 해서 여기다 이제 커널 함수까지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차원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커널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차원을 구분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서 2단락 작성이 되고 3단락에서는 얘도 이제 하드한 방법, 소프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한 방법은 그 추측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거의 그 데이터가 서로 침범하는 것 없이 정확하게 서포트 벡터를 잡고 거기서
굉장히 얇게 나오겠죠. 얇게 나오겠죠. 그 마진 자체가. 그래서 그 위쪽에 보시는 그 그림 이쪽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드한 방법의 SVM 그리고 소프트한 방식으로 살짝 겹치기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해 주시고 물론 이제 이 하드한 방식은 보신 것처럼 하이베리언스 하게끔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래 그 소프트 마진은 언더피팅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방글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 문제를 넘어가시면 오버피팅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버피팅 문제랑 사실 이렇게 그렇게 연결을 하셔도 읽을 때 그런 부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에서 오버피팅에 대한 부분들 샘플 데이터에 너무 지나치게 지금 학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 샘플 데이터에는 이 트레이닝한 데이터,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해서 트레이닝한 데이터에는 정확도가 좋지만 실제 액츄얼 데이터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 현상에 대한 부분이었고 거기에 대한 특성이 고분산, 그냥 저편향 반대로 그 언더피팅 같은 경우에는 고편향, 저분산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분산을 해결하기 위한 저편향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오버피팅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런 오버피팅도 있지만은 실제로 뭐 의사결정 트리라든지 의사결정 트리는 오버피팅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랜덤 포레스트를 쓴다든가 아니면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다양한 알고리즘이 발생한 오버핏의 대응 방안을 작성하셔도 좋고 이건 오버피팅에 대한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드랍아웃이라든지 정교화 표준화 이제 이런 기법 키워드를 사용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기법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3단락은 오버핏, 언더핏을 같이 제시를 하시고 거기에 최적점을 찾아가는 그 우리 그 만나는 데이터 있잖아요. 옵티마이징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해서 3단락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이 두 가지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이 그러니까 메타버스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저는 이제 저거를 이제 저희 반에서 이제 미라 증가라고 이렇게 외우는데 안미라 기술생도 계시고 미라 증가라고 이렇게 외우는데 저 그룹핑은 가져가시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게 굉장히 옛날부터 제가 공부하기 이전부터 그 얘기는 2015년, 2013년, 뭐 2010년 초반에 나왔던 그래핑이라서 저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미 저 자료로 수많은 자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게 잖아요. 예, 저거 기반으로 기법을 나누시고 저거 기반으로 최대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 미라 증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디지털 트윈은 그 단계에 따라서 뭐 모사, 관제, 모델링, 시뮬레이션, 페더레이션, 뭐 언어, 그 오토노머스 자율 저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저 단계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키워드를 준비를 해주시고 결국에 이제 마지막 한 단락은 얘네 두 개를 그래서 갖고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저희 모의고사 100위에면은 100회 이상이면 거의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하는 모의고사인데 지금 이제 이번 회차가 105회차였죠. 106, 106회. 100회면은 작년 말쯤이겠네요. 작년 말쯤에 했던 모의고사인데 저기서 이제 메타버스랑 자율 트윈이 엮여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이제 같이 이게 어떻게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가 확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이 둘이 다른 기술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는 부분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서로 연관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묶어줄 수 있는 3단락으로 보여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작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약간 2교시급인데 1교시급으로 나왔으면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좋은 문제 맞습니다. 네. 그 DS 같은 경우에는 그 VDI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데스크탑 가상 맞물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갖고 있는 디바이스 자체를 피지컬 디바이스 자체를 못 쓰고 분리가 되어 있는 솔루션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논리적 맞물리가 있고 물리적 맞물리가 있죠. 논리적 맞물리 중에 VDI가 있는데 이 VDI를 실제로 뭔가 그 만들려면은 회사 내에 이제 뭐 그런 기술에 대한 스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받기 위한 거죠. 그래서 데스크탑, 가상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공기관이라든지 매출이 이상한 기업체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논리적 완분리가 의무화를 해 이제 관리하는 PC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1단락에서 짚어주시고,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VDI를 준비를 하셨으면은 사실 데스크탑 매저 서비스 자체가 VDI와 아예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이제 클라우드화한 기술이기 때문에 VDI 쪽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 클라이언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 근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 VDI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키워드를 보시면. 왜냐면 뭐 연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딜리버리 프로토콜에 대한 그쪽에서 뭐 세션 브로커, 커넥션 브로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슷하게 유사하게 작성을 하셔도 충분히 아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